지금 이곳은 대구 달성 비슬산에 있는 대견사지입니다. 해발이 뭐 1000m 높이로 거의 정상에 있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사찰입니다. 이 대견사지는 초창기의 사찰 이름이나 또 초창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전해지고 있는 기록과 그리고 사지에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 등으로 봤을 때 늦어도 고려 초기에는 창건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선시대까지 꾸준하게 백등을 잇다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에 폐사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4년도부터 중창불사가 이루어지면서 아주 정연한 그런 사찰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법등을 잇고 있습니다. 저도 10여 년 만에 왔는데 10여 년 전에는 그냥 절터였는데 지금은 여러 법당이 들어서서 사찰로서의 어떤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비슬산 이 대견사지는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지리산에 가면 법계사가 있죠. 이러한 사찰들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찰로서 주변 경관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사찰로 이름이 높습니다. 제가 이런 사찰들을 다 가봤는데 각 사찰마다 물론 특색이 있습니다. 모두 이제 아주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대견사가 사찰의 어떤 위치하고 주변 경관이 가장 뛰어난 곳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래전에 여러 스님들이 수행을 했던 그런 굴입니다. 바로 굴 입구에 이러한 문양이 새겨져 있죠. 현재의 대견사는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의 말사입니다. 대견사가 있는 이 비슬산은 삼국유사에도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두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걸로 봐서 고대로부터도 여러 사례에 등장하는 아주 신비하고 영험한 그런 산으로 이렇게 알려진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슬산 자락에는 여러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도 이제 대견사가 비슬산 정상 가까이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현재 대견사지는 아주 넓은 대지가 있고요. 그 뒤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은 암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특한 자연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암벽이 많기 때문에 마애불과 같은 불상을 새겼을 만도 한데 마애불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양을 탁본을 하고 있는데요. 주지 스님의 허락을 받아서 탁본을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왔을 때 이 문양이 잘 안 보여서 이 문양을 좀 선명하게 잘 보기 위해서 지금 허락을 받아서 탁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애불은 바위면에 새기지 않았지만 이 대견사의 불상은 조성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불대자가 남아있고 이 석불대자의 광배편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제 석불이 조성돼서 이렇게 법당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대견사지에서도 지금 가장 주목되는 유물은 지금 이 암벽에 새겨진 음각선으로 새겨진 바로 이 문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으로 알려진 문양이죠. 명확하게 명칭을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냥 문양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양은 정확하게 명칭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높은 선종 승려들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을 주고받는 것을 이제 통상 사자상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법인 또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뭐 법인을 전해줬다, 시민을 전해줬다 그러면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받았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제자로서 자격을 인정받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러한 것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문양과 관련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제가 고주형 옴자 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논문을 제가 2013년도에 썼는데 논문을 썼을 때 2013년도까지는 제가 밀교나 진원다란이에 대한 어떤 공부가 좀 얕았고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보면 이 지금 도상이 이 옴자에서 유래한 것은 분명하고 시민인데 어떤 시민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할지 다시 말해서 밀교에는 여러 시민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불정 시민, 또 유가 시민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시민이라고 해야 할지 분명하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냥 보주형 옴자 도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쓸 당시에도 어느 분이 언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유가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인터넷에도 소개되어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이 도상을 유가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고 또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뒤졌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가시민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한 학술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고 단지 여러 시민 중에 유가 시민이 있고 또 특히 이 비슬산 자락에 유가종의 중심 사찰이었을 걸로 보이는 유가사, 그러니까 비슬산 입구의 아래쪽에 있죠. 이 유가사가 있기 때문에 유가 시민이라고 명칭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자료를 본 결과 제 판단에는 유가 시민이라고 명칭하지 못할 근거도 없지만 또 그렇게 명칭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명칭, 다시 말해서 불정 시민이라는 명칭이 여러 사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정 시민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논문을 쓸 때까지는 제가 공부가 얕았기 때문에 또 밀교 신앙이나 밀교의 어떤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라는 것은 승려들에게 또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깨달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유가 시민도 또 불정 시민도 깨달음의 세계이고 그러한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속세인이 이 문양을 또 도상을 논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에 도달해서 이 문양을 봐야만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문양의 의미와 명칭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속죄인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깨달음에 도달했던 분들이 남겨놓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종이나 선종과 다른 또 다른 깨달음의 세계인 밀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교가 형교인, 그러니까 현교의 어떤 불교와 수합되어 버렸고 또 불교 안에 밀교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와 밀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교인 현교와 밀교를 구분하기 힘들 만큼 우리나라에서 함께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교가 현교 안에 들어와서 큰 구분 없이 함께 전개되어 왔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사에서는 곧 현교와 밀교를 모두 습합하고 있는 통칭하고 있는 용어이자 명칭이 바로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마다 약간의 어떤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밀교 신앙이든 또 재래 신앙이든 뭐 민속 신앙이든 모든 신앙적인 요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가 대부분 수용해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를 통상 통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찰에 가보면 뭐 대웅전뿐만 아니라 불교 신앙과는 다소
동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뭐 삼성각도 있고요, 뭐 칠성각도 있고, 산신각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원래의 사찰과는 무관한데 불교에서 흡수해서 불교화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불교의 어떤 신앙이자 한 영역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나라 불교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든 빨리 받아들이고요. 또 기존의 신앙과 융화가 아주 잘 됩니다. 아마도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다양한 종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수용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가, 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밀교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교가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밀교의 현상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형교와 밀교가 분명하게 구분돼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양상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밀교가 불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라. 다시 말해서 뭐 밀교적인 의례와 절차, 그 다음에 뭐 범자 또는 진언, 다란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앙이나 사상의 발전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일본에 가보신 분이나 또 일본 사찰에 직접 가보신 분은 우리나라 불교나 사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이나 또는 중국, 일본 이런 서로 다른 어떤 지역의 어떤 풍토성, 역사성 이러한 것들이 융화되면서 불교의 어떤 전개 과정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보시는 이 문양은 음각선을 유려하게 곡선적으로 새긴 독특한 문양이자 이제 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문양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여러 조형물에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와 중에서도 순막새에 많이 표현됐죠. 순막새가 이제 동그랗고 이와 같이 동그란 문양이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시신과 함께 넣었던 종이에 인쇄한 다란이에도 많이 이 문양이 표현됐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 가면 역사미속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에 이제 십신사지에서 옮겨온 석비가 있는데 이 석비의 비신 상부에 현재 이와 동일한 문양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 오대산에 가면 상원사가 있는데요. 이 상원사에서 한참 올라가면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이 정멸보궁 뒤편에 작은 석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석비의 앞면에는 5층 탑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 바로 이 문양과 유사한 이 도상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가면 승련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이 절에 이제 서편에 암벽이 있는데 그 암벽에 이러한 도상이 세 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개는 파손돼서 이제 일부 흔적만 남아 있고요. 현재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서 거기도 이제 탁본을 했는데요. 거기는 특이하게 이러한 문양과 함께 앞쪽에 돌출된 바위에 실담이라는 범자체로 육자 진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도상이나 또는 육자 진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꼭 한번 남원 승련사를 답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 정멸보궁도 등산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단단히 마음 먹고 이렇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예전에 쓴 논문에 보면 이러한 사례들을 이러한 도상이나 문양이 새겨진 사례들을 다 소개해 놨습니다. 물론 거기에 소개하지 못한 것들도 이제 최근에 새롭게 제가 확인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원 승련사에 남아있는 이 문양은 육자진원과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이 육자진원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문양은
아주 다양한 신앙과 사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또 볼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볼 수도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아주 그러한 문양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대견사지에 이 문양 아래에도 육자진연이 새겨졌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사실 이 암벽 아래쪽에 보면 나무로 만든 쐐기홈을 박아서 뭔가 절단한, 그러니까 암벽을 뭐 파손한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거나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그걸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절단한 건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뭔가 쐐기홈을 박았던 흔적은 있고 아래쪽에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육자 진원이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뭐 확증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양이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이제 새겨졌는데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문양을 잘 보시면 크게 세 개의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운데 문양을 감싸고 있는 외곽의 선이 시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에는 사각 형태로 감싸고 있고요. 중간에 한번 끊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사각 형태라기보다는 부드럽게 호형으로 감싸면서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간략하게 표현되거나 아니면 끊기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감싸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양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어떤 미술사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밀교 신앙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 이 문양이 이 새겨진 시기를 신라 시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 새겨졌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새겨지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외곽의 어떤 문양의 표현 기법, 그 다음에 현재 이 대견사지의 어떤 전반적인 연역, 그리고 이러한 문양이 새겨진 어떤 시대별 추이, 그 다음에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대견사지의 이 도상 문양은 조선 초기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선 초기 그 또한 15세기 때 새겨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문양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문양의 명칭은 무엇이 가장 합당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양과 관련해서 인도를 오랫동안 순례했던 현장법사가 쓴 오래된 기록을 보면 이러한 문양은 고대 인도에서 유래를 하였고 또 범자, 옴자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중국 섬서성에 가면 광생사라는 절이 있고 그 절의 법당의 벽면에 벽비가 있는데 그 벽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벽비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 자리에도 여기저기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실감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 벽비의 내용에 보면 이 문양의 출처, 시원, 그 다음에 의미, 그리고 상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문양은 그러니까 이 도상은 옴자에서 시원한 거고 이 옴자는 옴자가 있는 모든 곳에는 일체의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옴자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각, 그러니까 깨달음을 의미하고 또 이
문양 자체가 성인의 도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아주 상징성이 아주 높은 문자이고 또 도상이고 또 범자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찾다가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 중에 이제 가야산 문수사 금동 아미타불 복장물에서 출토된 다란이가 있습니다. 이 다란이는 이제 불공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불공은 인도 출신이었죠. 이 불공이라는 사람이 이 나중에 이 북인도 출신이었는데 당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금강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출신으로 중국에 밀교를 전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금강지. 이 제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스승을 따라서 중국의 당나라 장안으로 들어가서 밀교를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밀교 승려였는데 이 불공이라는 인물이 바로 한역한 경전 중에 대화수경 다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대화수경 다란이에 바로 이 문양이 한 가운데 다른 어떤 부적 같은 여러 문양의 어떤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 문양의 이름을 불정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을 만약에 몸에 지니고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후생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그 공동을 그런 어떤 공덕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죠. 당시 이 다란이는 1287년 3월에 제작한 그런 목판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어쨌든 이 문양은 범자, 옴자에서 유래했고 불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영역이고 또 이 문양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이자 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문양이기도 합니다. 또 범자, 옴자가 그러한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나 뭐 깨달음에 이른 자, 또 유가신앙이나 유가사상 또는 불교 유식사상, 또 밀교적인 어떤 신앙에서 보면 이 문양을 시민으로서 수행자나 깨달음에 이른 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정 시민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유가 시민으로도 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현재 이 대견사지 안내판에는 마애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양 자체를 범자, 옴자에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종자로 본다면 이 종자는 모든 불보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이 문양은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깨달은 자, 정각에 이른 자만이 이 문양의 의미와 이 문양에 대해서 사실은 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다소 명확하지 않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같기도 하고 또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춘 경강부회 같기도 하지만 이 문양 자체가 원래부터 그러한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은 사람이 이 문양 또 이 도상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깨달음의 영역에 도달한 사람만이 이 문양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소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 경전 자료와 깨달음에 도달했던 선각자들이 제시해 놓은 자료들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이 문양은 범자 옴자에서 시원하고 있고 옴자를 도상화한 것이고 그 명칭은 불정시민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양이자 도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많은 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공양과 공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그 자체가 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불보살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행과 염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양은 아주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벽에 새겨진 아주 단순한 문양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신성하고 영험하고 또 신비로운 그 다음에 깨달음의 영역을 표현한 그런 문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문양에 대해서 또 도상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유가 시민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정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문화재는 한번 잘못된 사실이 전달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올바르게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바로 이 대견사지에 있는 이 문양의 명칭도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연구해서 그걸 전달을 해야지 잘못 전달할 경우에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또 그것들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시 주워 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솔하게 또는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나 정보는 전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역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이 문양을 보는 모든 사람이 이 문양 자체가 범자에서 시온을 하였고 또 범자 옴자를 도상화한 불정 시민으로서 다양한 의미와 상징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렇게 보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양 자체를 볼 때 경솔한 마음으로 보면 안 되고 깊은 불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봐야만 이 문양의 어떤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양이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예술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지만 다양한 의미와 상징이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문양이고요. 또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